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 출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 1년, 안녕들 하지 못하다는 외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노후, 어느 것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꽉 막힌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설 연휴 민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생이 파탄 직전이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 구중궁궐에 갇힌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이 자초한 불통, 이젠 대통령의 약속도 못 믿겠다는 불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불안, 불통, 불신으로 점철된 산불 정권이고 민생 파탄, 민주주의의 파괴, 약속 파기의 3파 정권입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와 함께 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약속 파괴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2012년 대선 막판에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작년 3월 유정복 안은전 행정부 장관, 7월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같은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원칙과 소신이 없이 조변석계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좀 충분한 논의를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주시면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면서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시던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건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또 위헌 문제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와 연구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남북평화의 진전을 위해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실현하려고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번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육군 25사단 DMZ 철책근무 장병들을 위문했었습니다. 남북평화는 굳건한 안보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고 햇볕 정책도 확고한 대북 군사력의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지지합니다. 이 구상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넬슨 만델라와의 회담에서 처음 제기했고 참여정부에서도 2007년 DMZ 평화지대화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뿐만 아니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관군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유엔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엔의 결의안을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우선 국제사회의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 남북 간에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등의 이에 대한 이해를 많이 구하고 있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도 이걸 설명을 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나가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계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DMZ 세계평화공원은 분단의 아픔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있어야 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발전 가능성도 있어야 하고 또 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친화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는 경기도 북부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DMZ 세계평화공원과 함께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체들에게 원활한 원자재를 공급하고 물류를 제공하기 위한 배후 지원기지로서 쌍둥이 개성공단을 경기 북부에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건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더 성숙해지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DMZ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카드 개인신용 정보 유출로 국민을 불안하게 빠뜨린 무신분립 정권입니다. 총리, 개인신용 정보 유출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네, 여러 차례 이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직접 보고도 받았고 관계장관 대책위를 그동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고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온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면서 철저히 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신용 정보가 털렸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스팸 문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마트폰에서 돈 빼가는 스미싱, 온라인 사기 쇼핑, 전화주문 사기 등의 위험에 온 국민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출된 전화번호를 범죄에 이용해가지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총리,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 감독당국의 부실한 감독,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는커녕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빚어낸 총체적인 인재라고 평가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그 사태에 대한 대응만 했지 총체적인 대응을 못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이런 사태가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이걸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과거에 흘러나왔던 다각도로 나왔던 그런 정보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면서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문제를 발굴을 해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 운운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다가 공분을 샀는데 당연히 레드카드를 줘야 할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옐로카드만 꺼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이 돼버렸습니다. 이럴 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되니까 이건 대통령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본인 사과했고 대통령께서도 주의를 줬고 지금은 지금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여기에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전념하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총리,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10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금융사 보안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등급제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또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은, 등급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개인정보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나 운전면허번호 등을 수집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의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 어떠십니까? 예, 국회에서 충분히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에서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금융사 보안등급 공시제도의 도입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 법안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들장이 고장난 우리 경제 시스템을 보일러 경제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주 시급합니다. 총리, 네.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성장률이 평균 2.9%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 작년 성장률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8%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벌써 6년째입니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40% 아래로 추락해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후 최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MB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까지 경제 활력이 전달될 거다라는 아름묵경제론, 소위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구들장이 고장나서 아랫목에 아무리 군부를 떼도 윗목은 계속 냉골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6년 동안의 경제 운영 경험을 통해서 확인됐었습니다. 낙수 효과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무려 72조 원이 늘었습니다. 전부 토탈 477조 원으로 자기 자본의 1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 한국 경제의 이 고장난 구들장을 바꾸는 보일러 공사, 이게 바로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경제 부분은 우리 부총리가 지휘탑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9% 경제 성장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경제에 좀 조짐들이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기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내 유보금 문제도 이거를 투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에 대해서 좀 적극 지원해 주셔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정부 5년간의 낮은 저성장이 작년에는 오히려 왜 그거보다 더 떨어졌을까? 결국 잘못된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내수와 수출 산업 간의 균형 성장, 그리고 고용을 창출해내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통해서 내수의 불씨를 살려내고 이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만들어내고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보일러 경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풀면은 계속 재벌에게만 가서 몰려있고 순환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관료들이나 이 정부에서 인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리, 최근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 인도와 터키와 같은 신흥국들이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기도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보고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절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6년에 걸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조 원의 가계부채, 7년간에 걸친 부동산 침체, 해외로의 자본 유출 가능성 등 위험 요인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경제정책을 이끌어내갈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중요한데 옐로 카드를 받은 리더십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 힘을 실어 주셔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국정 난맥상은 시스템이 아닌 수첩에만 의존한 총체적 인사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본의원이 8개월 전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께 늦었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시민사회, 재정당, 언론 등으로부터 폭넓게 인재를 추천받아서 인재풀을 구축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조언한 바 있고 그때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는 계속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미운 털이 박힌 인사를 찍어낼 때는 정광석화인 반면에 막상 인사 공백이 생기면 대통령 지시만 기다리면서 지지부진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평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최근에 좀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했어야죠. 양건 감사원장을 찍어내고 94일 동안 수장이 공백됐습니다. 최동호 검찰총장을 찍어내고는 63일째 수장이 공백됐고 2개월 이상 기관장이 비어있던 공공기관이 40곳, 그중에 22곳은 무려 100일이 넘도록 공석이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국가 경영입니까? 그래놓고 뒤늦게 수첩인사, 보훈인사, 정실인사로 공기업에다 낙하산 부대를 대거 투입시켜오지 않았습니까? 총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총리의 정책 조정과 정책 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의전총리라고 하는 말도 모자란다면서 복창총리, 집사총리, 심지어는 있어도 없는 뜻,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문득 보인다고 스텔스 총리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총리께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정책 조정회의나 관계 장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국무를 통화를 하는데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현안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하는 조치와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40년 전 유신시대 방식의 수첩인사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같은 최악의 선택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총체적 인사 실패라고 하는 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이것을 바로 잡아야 국정이 제대로 서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경제부총리, 정의 대신 정권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법무부 장관, 역사 왜곡 교과서를 비호하면서 갈등을 자초한 교과부 장관, 임명 때부터 온갖 구설에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어민들이 여수 기름 유출 사고의 2차 피해자라는 함량미달의 해수부 장관. 총리께서는 총리실 기강쇄신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서 1급들 전원의 사표를 받아서 대폭 물갈이를 단행했었는데 이것처럼 국정 운영의 면모를 유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총리 본인과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 전원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전면 개각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자리 연연해서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일에 대해서 소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은 더욱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쇄신을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잡을 것, 이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일이 터지면 나와는 상관없다는 구경꾼 통치를 중단하십시오. 자랑스러운 불통을 고집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소통을 자랑하십시오. 나만 옳다는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좁은 인재풀의 수첩 인사 대신 시스템에 의해 널리 인재를 구하는 탕평 인사를 시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